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여기 있는 격언들을 한번 좀 보세요. 예. 이 말들은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모던 디자인 운동을 이제 선도했던 사람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글이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확고하게 디자인에 관한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생각을 말을 하신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한 얘기가 나오게 된 과연 모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자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은 이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이 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 역사는 모던 디자인, 그리고 그 모던 디자인의 가치에 반하는 그 이후의 디자인, 이렇게 거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가 그렇게 장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100년, 120년 정도 역사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근대 디자인의 발생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거는 이제 시작이 있으니까요. 근대 디자인의 발생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가장 처음에는 어떻게 이것이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모든 사회 문제와 다 엮여서 발생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천재적인 업적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시각 예술과 디자인도 변화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예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미술공예 운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술이 실생활의 공예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공예에는 거의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 굉장히 과도하고 비싼, 호화로운, 그리고 저속하기까지 한 그 예술이 너무 이제 타락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예술 공예 운동을 시작한 윌리엄 모리스로부터 뻗어져 나왔어요. 저속한 품질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방면에서 기계가 자동화돼서 기계가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로 예전에 만들던 그런 모양들을 막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정말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만드는 것과 기계가 그것을 흉내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어떤 해결책으로 예술 공예 운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술과 공예를 하나로 보고 예술을 민주화시키자. 그래서 미술과 공예를 결합시키면 공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공예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계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규격화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이 전제를 예술공예운동 발생의 전제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좀 이제 자세히 한번 풀어서 해볼게요. 좀 더 밀착해서 모든 것은 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왜 양이 중요하냐면요, 양이 되게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보면은요, 르네상스 시기까지 활자의 발명 그리고 글자꼴의 발전 이런 것에 관해서 기술이 돼 있는데, 거기서 풀적 점프를 해서 산업혁명으로 가요. 200~300년을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시각예술 분야에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마일스톤이라고 부를 만한 뭔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발명도 나오지 않았고 사상도 나오지 않았어요. 유지되는,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을 엄청나게 많이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천을 생산해서 식민지에 파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잉여 자본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 잉여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주의까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어지고 두 번째는 거기서 살던 농민들이 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뺏겼잖아 하던 거를.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거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공장이 있는 도시로 가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는 그런 것도 되죠. 그래서 이 양이 참 중요했어요. 이제 1800년대 말에 급기야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방직기와 방적기에 증기기관을 장착해서 자동화시키기에 이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직물 생산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자본주의는 더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을 만드는 제철 기술이 발달해요. 예, 이걸로 막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철로 된 철교 같은 거를 만들고 이제 그러면은 건물을 올리는 기술도 훨씬 발달하고 이제 그런 일이 경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훨씬 더 사상적으로도 그런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와 맞물려서 산업혁명이 이렇게 세상을 많이 바꿔놨다. 이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책을 보면은 빅토리아 시대의 그래픽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대중적이고 무한한 어떤 긍정의 느낌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총천연색을 쓴다는 것도요. 이게 다 광고 이미지거든요. 어디 붙은 라벨이라든지 어떤 전단지라든지 이런 광고 이미지들인데 광고 이미지에 이 정도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이 국가에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왕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사회의 지배층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지도층이 하나 또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공장 같은 걸 지어서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본을 많이 끌어모은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왜 꼭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말에 윌리엄 모리스라는 분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사상적으로 따르던 분이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도 그걸 물려받았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모든 시간과 재능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는데 정치 쪽에서는 이 사람을 정치가로 알고요. 사회학자들은 이 사람을 사회학자로 알고요. 문학 쪽에서는 이 사람을 시인으로 알아요. 그리고 시각예술 쪽에서는 이 사람을 미술공예 운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이제 사회주의에 입각해서 그 당시에 그런 막 타락한 사회 그런 문제를 이 사람은 직시를 하게 되는 거죠.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도시 더럽고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나고 있고 이걸 이 사람은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부르주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윌리엄 모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귀족의 자제로 자라서 예술 교육에 대한 그 소양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제된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게 너무 난삽해 보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타락의 그 증거로 보는 거죠. 자, 윌리엄 모리스가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예술은 이미 그 뿌리를 잃었다. 일상생활에서 격리된 예술가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거나 감동받는 채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가 미술공예 운동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게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고요. 검소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예술의 도덕성을 다시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꼽고 있는 이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별명으로 더 레드하우스라는 건물입니다. 윌리엄 모리스가 이제 내가 공방을 차리고 제대로 물건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의뢰를 해서 지은 집인데요. 이게 중세 시대에 어떤 가식 없이 어떤 쓸데없는 그런 부유한 장식 없이 그냥 고지곧대로 그런 지은 집이었어요. 이런 건물 형태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짓는 형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웃긴데 벽돌을 벽돌로 놔뒀다는 거. 파사드로 덮질 않았다는 거예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럼 벽돌로 지었으니까 벽돌처럼 보여야지. 왜 그거를 이상한 걸로 막 새 같은 거 붙이고 천사 같은 거 붙이고 그래. 없는 기둥 왜 만들어놔. 벽돌은 벽돌이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부도요.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 그대로. 거기에 뭐 칠하지 말 것. 벽지 같은 거 바르지 말 것.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건축에서는 이런 중세시대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그래픽 역시 과거에 수공예로 만들던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그래픽을 추구했어요. 그땐 그래픽이라고 하진 않았죠. 이런 패턴,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그 책 디자인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여백 없이 장식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다시 복귀해서 노동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 품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다시 추구했죠. 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캘름스캇 프레스라는 인쇄소를 이제 만들어 출판사죠. 출판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적들을 이렇게 다시 재디자인해서 발간하는 일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운동은 결정적으로 실패합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기에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윌리엄 모리스와 그의 친구들밖에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사회 운동으로 전반적으로 퍼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서 단절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왜 이 운동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했냐라고 하면은 사회 변혁을 일구어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과거에서 찾았다. 과거로 회귀하고자 했다. 근데 그 유럽 사회는요 이미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중이라서요 더 이상 뒤로 백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머리스는 철저하게 기계를 배제했거든요. 모든 것은 수공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순이 발생했어요. 수공예 품은 값이 비싸요. 그럼 대중들은 그걸 쓸 수 없어요. 그럼 그건 다시 귀족들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점을 윌리엄 모리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예술공예 운동에서 나온 인쇄물이나 제품들을 일반 대중들이 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것은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술공예 운동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가들이 이거 진짜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 근데 윌리엄 모리스의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일구어놔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윌리엄 모리스 다음에 월터 크레인이랑 찰스 애슈비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월터 크레인은 계속 기계를 거부하는 쪽으로 주장을 했어요. 수공예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한 사람이 월터 크레인이고 찰스 애슈비라는 사람은 마지못해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되돌릴 수 없다. 결국에는 기계의 시대다 이제. 우리는 이제 기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한 사람이 찰스 애슈비예요. 자, 이 두 가지 갈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갈래가 모던 디자인이 유럽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 데까지의 어떤 여정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계속 사상의 대립입니다. 기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갈 것이냐. 그게 이 이후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파리에 있는 오페라라는 건물인데요.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죠. 예. 이게 우리가 그 귀족들이 한참 향과 사치에 빠져서 온갖 걸 장식하고 막 그랬을 때 지어진 건물이고, 예술사에서는 바로크 말기 또는 로코코 양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냥 딱 봐도 별로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예. 불필요한 장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파사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건물의 기본 골격과 구조 외에 그 앞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이거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예요. 이 건물이. 일관된 어떤 흐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과 대비해서 이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들이 건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있으면 그냥 콘크리트지, 왜 그걸 그리스 스타일로 꾸며? 천사 달지 마.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노출 콘크리트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으로. 자, 이건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인데, 장식은 사치품일 뿐 필수품은 아니다. 자, 이 건물들이 뉴욕 시티에 가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미국에 이제 이런 건물을 많이 짓고요. 미국에 가보면 이런 건물 되게 많아요. 기계의 폐해는 기계 자체가 아닌 디자이너의 잘못. 기계를 기계답게 쓰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제 1959년에 구겐하임 뮤지엄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건축가들이 모던 운동을 주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갔고, 이제 그 도시나 아니면은 그 사람 사는 환경의 경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돼 있고, 한편 이러한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독일 공작 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이치 베르크분트인데, 베르크분트가 약간 워크숍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공예를 하면서 공산품을 만들던 사람들, 공예가이기도 하면서 그냥 그런 걸 팔면서 사는 그런 업체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연맹을 하나 결성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데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잘 만들려면은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이제 규격화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도 품질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독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디자인 산업 협회가 결성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다 이런 베르크분트 공작 연맹이 다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두 가지 대립이 일어나요. 이 공작 연맹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납니다.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있었고, 앙리 반데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모더니스트예요. 기본적으로 기계 문명에 적응하자는 건 동의해요. 그런데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정말 무자비하게 모든 걸 다 레고처럼 만들어야 돼 라는 주의였어요. 물론 그땐 레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식이었어요. 앙리 반데벨데는 그래도 예술가의 개성, 인간적인 터치, 이런 거 본성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던 쪽이었어요. 그 두 지도자가 파벌을 형성해 버렸어요.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규격화를 추구했는데, 1914년에 독일 공작 연맹이 다 모여서 이제 전체 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무테지우스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결판이 나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규격화, 기계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계를 위한 생산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앙리 반데벨데가 여기서 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인물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그래픽 디자인 역사에서 페터 베렌스라는 인물을 굉장히 많이 주목해서 소개를 해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거기에 관해서 서술을 하는데, 페터 베렌스가 누구였냐면은 무테지우스랑 반데벨데 사이에서 약간 중재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 페터 베렌스라는 사람이 독일의 아에거라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공산품 만드는 회사죠. 공산품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건물, 이게 공장이에요. 에어터빈이라는 공장인데, 이 공장 건물도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제품도 실제로 디자인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시계 보시면은
아 왠지 이케아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나오죠. 예, 우리가 아직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런 정말 기계로 철을 이렇게 모형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모양의 주전자도 디자인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그래픽 쪽에서는 그 아에거라는 회사에 토털 그래픽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합니다. 예. 이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기업 그래픽 아이덴티티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아에거에 들어가는 저 서체도 디자인했고요. 저 로고도 디자인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아웃 방침을 다 디자인을 했어요. 앞으로 아에거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물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 것 이런 식으로 디렉팅을 다 한 거예요. 발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페터 베렌스 작업실의 견습생이었어요. 학생 같은 거였어요. 조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건축을 하고 같은 관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발터 그로피우스는 이제 소시적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소규모 주택들을 다 똑같은 집을 짜자자자 짓는 그런. 좀 그게 돈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작은 주택을 지어주는 요즘에 보면 그런 거 너무 많죠. 예. 소규모 주택 단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독일인 예전에 그 당시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독일의 일부인데요. 거기서 이제 바이마르 대공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바이마르 가문의 나라입니다. 바이마르 대공께서 걱정을 하셨다죠. 야, 우리 작은 나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언을 했겠죠. 대장님, 아니 저기 바이마르 공,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요즘 공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공예 같은 거 해서 건축 같은 거 해서요. 그런 물건을 팔고 그래야 돼요. 잘 돼요. 요새 그게 이슈예요. 막 그래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학교를 세우시면 됩니다. 학교를 세워서요. 저기 그걸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앉혀다 놓고요. 학생들 길러내고요. 학교에서 생산하게 하세요. 콜! 딱 그래가지고 세운 학교가 바우하우스예요. 그래서 바우하우스 하면서 누가 이거를 맡으면 되겠나라고 했을 때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누가 돼야 된다. 아마 독일 공장 연맹의 어떤 그런 추천이 있었겠죠. 그래서 발터 그로피우스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전에 약간 이 학교의 전신격인 학교에서는 앙리 반데벨데가 학장으로 취임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로피우스가 취임을 하고 이 발터 그로피우스는 자기가 스스로를 얘기하기는 나는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와 독일 공장연맹의 계승자다라고 직접 자기를 그렇게 위치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전개가 쭉 되면서 우연히 설립된 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에서 이것이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진과 예술가들과 함께 빡 힘을 받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결집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가 현대 디자인에서 굉장히 사실은 좀 신격화돼 있다시피 해요. 바우하우스가 마치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듯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전에 짧게는 예술 공예 운동부터 시작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사상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여러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학교로 교육 체계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 슬라이드를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